박종훈의 경제한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 1일 MC를 맡게 됐습니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나 나오던 양반이 왜 여기 있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박종훈 기자의 오랜 팬으로서 또 박종훈의 경제 한방 팬으로서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하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제 덥석 물었습니다. 앞서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미국의 치명적 실수, 위안화가 타고든다. 미국이 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게 정말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고 있다. 위안화가 또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이 이야기를 박종훈의 경제 한방의 주인장 박종훈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달러 패권이 악화되고 있다. 사실은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 달러 사놨는데 어떡하냐, 진짜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8달러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나요? 이게 사실은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가 뭐 금융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 생각하면 IMF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워킹 페이퍼라고 이 보고서 형식으로 이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 이게 제목이 진짜 무서워요. 달러화의 조용한 침식. 침식. 네, 이게 좀 어려운 단어를 썼더라고요. 침식을 써갖고 이게 2000년 같은 경우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너도 다 달러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한 4분의 3 정도가 외환보유고의 4분의 3이 달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덧 줄어갖고 이젠 50%대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50%대까지 떨어졌다. 네. 그래서 요게 그 보고서에는 뭐 50%까지 떨어졌다고 돼 있지만 최근에 다시 좀 회복돼서 58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는 더 걱정하면서 야, 이거 진짜 달러화의 시대는 종말이 아닌가? 라는 우려까지 했었던 그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사실 IMF 외환 위기 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외환 보유고였잖아요. 네. 근데 그 외환 보유고는 결국은 다 달러인데, 근데 50%대, 그러니까 3분의 2가 채 안 된다는 것도 좀 놀라게 그렇죠. 되는데. 사실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전부 다 외환 보유고는 달러로 쌓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각국의 중앙은행을 다 통계를 내서 나오니까 여기 보고서가 나온 지 한 1년여가 됐는데 그때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면서 그 뒤로 야 그러면 달러화 비중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이 자꾸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용한 침식, 이 조용한을 아직 붙였잖아요. 이 연구자분이. 근데 이게 아직은 멀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보면 달러화가 전체 중앙은행 이 외환 보유고의 58%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 순위가 궁금한데요. 그 다음 순위는 당연히 뭐 추정이 가능하실 거예요. 유로죠. 아마. 유로죠. 그렇죠. 유로가 20%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아마 틀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N이 더 많을까요? 위안화가 더 많을까요? 이거 아마 틀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현재까지는 N이 더 높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N이 6%고요. 위안화가 이 가장 최신 데이터도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뭐 달러를 위협하네 하는 건 진짜 아직은 먼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썸네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썸네일을 제가 이렇게 단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달러화라는 게 사실은 달러 패권이 만들어진 게 1944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뒤로 80년 동안 진짜 튼튼했어요. 뭐 71년에 잠깐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달러 패권이라는 게 너무너무 튼튼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진짜 약점이 없었던 진짜 초강자 이런 달러에 약간의 약점이 생기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파고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비유를 할 때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댐이 있다. 이 댐이 달러 패권인데 여기에 작은 틈이 생겨서 아주 작은 틈. 이걸 중국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 정도가 현재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비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댐에 틈 생기면 곧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균열이 쫙 있으면은 그 사이로 살살 물이 새는 거고요. 그렇죠. 고작 2.7%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뭐 벌써부터 떠드냐. 좀 더 커진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변화의 조짐은 이 2.7이 언젠가 만약에 10이 된다면 그 단계에서 나타나지 이미 10이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중앙은행의 10%가 갖고 있다. 이쯤 되면 이제 모두가 다 달러 패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아예 기정사실화가 되고 이게 금융시장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7에서 혹시라도 10이 간다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네.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만 그 초기 단계에서 이걸 포착을 해야 금융시장에 대비할 기회도 생기고 이걸 통해서 뭐 국가 경제도 운영하는데 진짜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도 투자할 때 이때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깨달았을 땐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현황을 파악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도 좀 짚어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항상 이 달러화 패권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의혹이 들고 사람들이 막 불신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을 때예요. 그래서 1960년대 이제 베트남전 때문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이 1971년에 사실 달러화가 잠깐 위기를 겪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엄청나게 찍었거든요. 그때 양적 완화로 푼 돈이 한 6년 동안 3.5조 달러였습니다. 이게 진짜 많았는데 이 돈을 거의 회수를 못했어요. 한 0.5조 달러 정도 회수하는 정도 했더니 갑자기 우리가 팬데믹 위기를 맞아요. 겪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갑자기 5조 달러를 더 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조 달러 정도 푼 셈이었어요. 왜냐하면 3.5 풀었다가 3이 됐는데 요게 다시 5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6년 동안 풀었는데 이번에는 고작 2년 동안 5조 달러를 풀었단 말이죠. 그럼 두 번에 걸쳐서 푼 돈이 8조 달러가 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찍으면 그때마다 야 이거 달러 패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기후를 좀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네. 물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는 계속 또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 낮출 수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인데 이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 미국 밖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 내가 가치 저장 이게 중앙은행들이 가치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달러만 갖고 있으면 야 이제는 달러가 너무 많이 찍혔어. 달러만 갖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겠는데 좀 딴 것도 좀 사놓자. 이게 또 다른 달러화 패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금본위제 시절에는 그냥 아유 곳간에 뭐 가득 차 있네 이런데 사실 그게 달러가 금을 대체했는데 네. 달러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물음표가 바로 그 말씀하신 균열. 그렇죠. 그런 균열이 바로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에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 달러를 갖고 있던 비중보다 살살 줄여나간 건 분명히 중앙은행들이 생각할 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다변화를 하자. 항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이런 계란은 표현이. 한 바구니에 담는 거 그렇죠. 아니다. 예전에는 달러만 갖고 있어도 되고 미국 국채만 갖고 있어도 되지만 이제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다변화하자. 이것 자체가 예전에 진짜 달러가 혼자서 패권을 다 갖고 있던 시절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달러화가 살짝은 약화됐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조용한 침식 정도가 딱 맞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 거죠. 사실 그 여러 가지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습을 하다가 와 이게 엄청나게 재미있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달러화의 패권의 균열을 가져오게 된 게 아까 박종훈 기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리고 팬데믹 때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하는데 작년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상당히 줬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치명적 실수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예.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아주 세심하게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 않고 진짜 80년 가까이 유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데 이번에는 돈을 한껏 푼 상태, 즉 9조 달러를 한 10년에 걸쳐서 푼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치명적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정의를 좀 구현하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이 침략자를 어떻게든 제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제재 방법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금융을 수단으로 썼거든요. 계좌를 묶어버렸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예. 이 러시아 정부의 돈만 묶은 게 아니라 러시아의 재벌들의 돈도 묶어버렸거든요.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네, 엄청나죠.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잘 제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의를 좀 실현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놀랍게도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엄청났습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라. 제발 이 방식으로 좀 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에게도 피해가 온다. 네.
나는 거네요. 부메랑처럼 이게 돌아와서 미국한테도 영향을 준다니까 어허.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진짜 진보 보수가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게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최우방 국가 이 전체 세계 인구의 20%도 안 되거든요. 예. 나머지 80%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최고의 우방 국가야 뭐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버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뭐 우방은 아닌 예를 들어 인도라든가 완벽한 우방은 아니거든요. 인도 그렇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나라들의 재벌들이 생각할 때 중국의 재벌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부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했다. 타이완을 침공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미국에 투자했던 모든 자산이 휴지 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못 찾아가니까. 네. 이 충격을 정말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달러화 자산 예전에는 그냥 돈만 생기면 이걸 달러로 그냥 가치 저장을 해두면 가장 안전한 게 달러야. 가장 안전한 게 미국 은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 자체에 균열이 생겼고요. 물론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달러화 또는 미국 국채를 파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쨌든 무력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미국 국채 갖고 있다 갑자기 동결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실수. 저는 동결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계좌 동결을 네. 재벌 계좌 동결까지는 사실 나쁘지 않았다. 네, 정부 네. 계좌 동결한 것도 괜찮고 네. 러시아 재벌들의 계좌를 동결한 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치명적인 건 스위프트망에서 이 러시아를 퇴출시켜버린 것. 이게 진짜 치명적이에요. 스위프트망이라는 게 국가 간 어떤 거래의 시스템인 거죠? 네, 뭐 정확하게 국가가 아니고 국제은행 간이니까 네, 국제은행 간, 그게 이제 국가 간의 거래도 이제 포함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라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뭐에다 쓰는 거냐면 외환거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금융거래를 위한 이 통신망이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대체망들이 생겨도 그래도 충실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이 스위프트망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스위프트망에서 스스로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강제로 이걸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은행 간 국제은행 간의 거래가 다 안 되니까 자, 러시아의 물건을 수출해요. 또는 러시아가 수입을 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물건은 주고받을 수 있는데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러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도 대금을 못 받아. 수입을 해도 대금을 못 주니까 러시아의 수출을 마음 놓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제재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이미 대안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막은 것처럼 보였지만 러시아 나라의 크기 네. 그리고 러시아와 조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숫자 그리고 그 규모를 생각할 때 러시아도 방법을 찾은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자, 뭐 저는 이런 어떤 생각이 좀 있어요. 인간들이라는 게 원래 어떠한 제약 조건이나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늘 그렇듯이 길을 찾아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인터스텔라의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대사야.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인터스텔라의 그 대사도 나오지만 사실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잘못하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길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물 교환도 사실 제한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그냥 우리 물건끼리 주고받자. 돈은 주고받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대안도 있었죠. 뭐냐면 중국이 사실은 스위프트망에 대항하기 위해서 2015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중국판 스위프트망. 이게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인데 영어 약자로 CIPS입니다. 이거 발음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아주 조심해야 되죠. 근데 예. 이게 중국에서 CCTV는 공식적으로 CIPS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일부 외신이 그대로 읽습니다. CIPS라고. 예. 네, 근데 우리는 CIPS로 가시죠. 네, 예. 공영방송에서 CIPS가 예. 맞겠죠. 예. 발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예, 되게. 예. CIPS요? 네. 예. 자, 그래서 CIPS 이 망을 스위프트망 대신 만들어놨거든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쫓겨나더라도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안이 바로 중국이 하필이면 만들어놓은 망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쫓겨난 다음에 바로 CIPS 망을 통해서 바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야, 이게 저는
좀 미국 입장에서 진짜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아요. 자, 패권 통화가 되려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가치 저장의 수단, 즉 내가 달러화를 통해서 이 저축도 해놓고 이걸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 어쨌든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패권 통화가 되려면 금융 거래나 아니면 실물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야 패권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요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바로 그 두 번째를 미국 스스로가 박살낸 거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대표적인 산유국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달러 패권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페트로 달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예.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페트로 달러 결국은 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1974년에 아마도 그들이 협정을 맺었을 것이다. 74년일 것이다. 이렇게 그 비밀 협정이 있었죠. 뭐 키신저와 사우디 국왕, 네, 그런 맞습니다. 헨리 키신저, 그 예. 유명한 헨리 키신저가 외교무대에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사우디 안보와 그리고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사우디는 원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판다. 결제해야 된다. 네, 유로화로 안 팔아요. 네. 위안화로도 안 팔아요. 엔화로도 안 팔아요. 반드시 달러로만 팔도록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IMF 외환위기 98년에 겪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달러가 없으니까 이걸로 에너지를 살 수 없다. 맞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우리가 석유로 모든 걸 진짜 만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장도 석유로 돌리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대부분 또 석유에서 나오죠. 그럼요. 우리 농사 이것도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료나 농약도 석유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유를 수입할 수 없다는 건 진짜 잘못하면 굶어야 되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야말로 난방도 안 되고 공장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달러 패권을 지키는데 페트로 달러라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러시아처럼 정말 세계에서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주요 산유국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러시아는 선택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중국이 주도하는 CIPS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 왜 이것까지 제재를 했는가? 저는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치명적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지금 뭐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 플러스에서 우리 박종훈 기자가 다뤘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 사실 페트로 달러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미롤 관계가 균열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 이게 다 엮여서 돌아가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꼬여 있는 게 뭐냐하면 이 원유를 이 달러로 거래하던 게 진짜 그동안 달러 패권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한테 제재를 당한 나라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거래하는 이 스위프트망에서 쫓겨난 나라들을 잘 보면 전부 다 산유국, 진짜 대표적인 산유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란, 러시아, 이 세 나라의 원유 매장량을 합치면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나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이제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면서 뭐 정의 실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뭐 그 측면 분명히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점은 그 과정에서 이 미국이 긍정적인 측면만 본 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 산유국들을 이 중국 쪽으로 넘겨준 셈이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40%는 이미 내 진영으로 넘어왔네. 그럼 나머지 60%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약한 고리 중에 하나인 사우디를 노린 게 아닌가.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미국이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이미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전 편을 보시면 나오지만 뭐 이란과의 핵 합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시리아 철군을 했다든가 사우디를 왕따시키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든가 역대 카슈쿠지 암살과 관련해서 네. 미국의 입장, 그리고 사실 셰일 혁명부터 시작됐다고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한 10여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 불만이 많은 사우디를 이제 중국이 그러면 우리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미국한테 우리 한 방 먹일 수 있잖아. 우리 둘이 좀 약간 손을 합치면. 이런 상태를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묘한 어떤 균열 상태 속에서 사우디까지 이제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게 중국의 어떤 심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전편에서 다룬 그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이란 그리고 사우디 최고 그 군사 관계자 두 사람 손잡고 이렇게 악수시킨 거, 그게 지난달
글쎄 말입니다. 저는 정말 지난달에 그게 이것도, 진짜 국제 그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진 한 장이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 미국 당국자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는지 뭐 인터뷰가 보면 내용에 막 진짜 약간 뼈가 있는 중국이 큰 역할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뭐 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미국도 약간은 그 뒤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사실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분명하거든요. 지금은 미국이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네, 예.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일방적으로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미약하나마 교두보를 얻었다. 이게 요걸 어떻게 좀 지렛대를 해서 좀 싸워볼 만한 그래도 조그만 어떤 지렛대 요걸 좀 확보한 상황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에서 이제 페트로 위안으로 뭔가 분위기를 그 중심을 바꾸려는 것이 위안화를 주요 기축 통화. 네. 그 위안화 패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인데 시진핑이 그 작년에 빈살만 왕세자 만나서 했던 얘기들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해 12월 9일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 중국 걸프 협력회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3에서 한 5년 동안은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늘릴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신 원유나 천연가스 위안화 결제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많이 사줄게. 대신 돈은 우리 돈으로 해. 우리 위안화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미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40%,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중국의 경제권으로 많이 들어와 있지만 자, 이번에 이렇게 지난해에 시진핑이 가서 여기서 이렇게 걸프 협력회의랑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네. 이게 또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지난달이죠. 3월 달에 처음으로 이 아랍권 국가인 UAE가 이 LNG를 중국에 파는데 6만 5천 톤을 파는데 위안화가 쓰였군요. 네, 상하이 시장에서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네, 딴 데도 아니고 상하이 시장에서 네. 위안화를 거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큰 도전인 게 이 달러 패권의 진짜 강력한 축인 페트로 달러의 페트로 위안을 꿈꾸면서 중국이 도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에도 그 영국의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이라크산 원유를 중국에 넘겨주면서 위안화로 네. 결제한 그거부터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음모론을 믿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이라크가 침공을 당하고 저렇게 이제 미국이 정말 강력 대응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라크가 감히 달러 패권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다. 아하. 그리고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영린 같은 거거든요. 달러 페트로 패권. 달러를 네. 건드리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강력한 국력에 한 세 가지 힘을 꼽는다면 저는 이 페트로 달러 그리고 이 달러 패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고 기술 패권도 갖고 있지만 이 금융 패권 그 밑에는 바로 이 달러 패권과 이 그걸 기축으로 하는 페트로 달러가 있는데 여기에 감히 도전을 한다 그러면 미국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나라를 응징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약간 야사 같기도 하고 음모론 같기도 하지만 또 뭐 근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심증은 갑니다. 네,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영린을 사실 건드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정유회사 룽성 석유화학의 지분 10%를 샀는데 이걸 어느 돈으로 샀냐가 진짜 중요한데요. 달러 이런 걸 안 샀습니다. 위안화로 샀어요. 와. 그래서 와 진짜 깜짝 놀랄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미약한 겁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조금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라크가 이렇게 조금 거래하는 것조차도 진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국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에 속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1974년에 키신저 국무장관이 역할을 해서 사우디와 페트로 달러의 그 협약을 맺잖아요. 맹약인데 그 페트로 달러가 강제성,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에서 예를 들어 페트로 위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통화를 이제 원유 거래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뭔가 사우디가
뭐 페널티를 먹게 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협약이 제대로 밝혀진 게 아니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페널티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아마 다 추정하고 계실 거예요. 사우디의 바로 안보 문제. 왜냐하면 이게 서로 맞바꾼 거잖아요. 사우디 안보를 지켜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 페트로 달러를 지켜주겠다. 즉 모든 원유는 달러로만 표시하고 달러로만 팔겠다. 그게 근데 유형의 가치와 무형의 가치를 등가 교환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오,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물론 뭐 군사력도 네. 돈이 드는 거긴 하지만. 네. 예. 유형의 가치, 무형의 가치. 네, 적합한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금이 간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중국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일주일이 멀다 하고 새로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공격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이 퍼센트가 지금 현재 전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의 고작 2.7%밖에 되지 않지만 근데 최근 증가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속도는 진짜 네. 빨라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공격한다는 게 뭐냐면 자, 중국과 브라질이 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CIPS를 통해서 위안화를 거래하자. 자,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또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요. 자, 지금 러시아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GDP 규모가 9위입니다. 근데 브라질이 12위예요. 자, 이렇게 벌써 9위, 12위가 위안화 경제권에 들어온다. 이건 정말 어쨌든 굉장히 중국 입장에선 고무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브라질이 그 전적으로 위안을 다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로 쓴다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가 어디예요, 그죠? 워낙 탄탄하던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에 진짜 여기도 조그만 흠집이 생긴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사실 이란도 경제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IMF 기준으로는 세계 GDP 순위가 11위입니다. 11위. 요건 좀 문제가 좀 있는 수치고 좀 뭐 이 통계마다 좀 다른데 뭐 세계은행이랑 조금 낮아요. 이란이 그렇게 높아요? 요거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IMF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좀 높게 책정을 했다. IMF라 진짜 제가 무시할 수가 없어서 11위를 좀 인정해주고 있는데 네. 뭐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30위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높지 예,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란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IMF 공식 통계는 11위.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력은 한 30위 정도 돼 보입니다. 30위권 정도. 근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하나둘 자꾸만 이렇게 위안화 경제권에 조금씩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 건 아닌데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건 어쨌든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입장에서 자꾸 신경 쓰이죠. 어제 이제 제가 본 박종훈 플러스의 내용 중에 시아파 초승달 벨트 그리고 사우디가 더 이상 미국에게 자국의 안보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곧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까지 가능하게 되는 이란과 사우디가 손을 잡고 관계를 개선하고 사실 순위파 시아파 이런 갈등이 좀 완화되고 이러면 더 이상 사우디가 미국의 어떤 군사력 우산 안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트로 달러에서도 좀 그 협약도 느슨해지고 탈출이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들던데 어제 방송 보면서. 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면 당장 이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으로 들어갈 거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우디 입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 지금 당장이야 이제 중국이 어쨌든 미국보다는 훨씬 국력이 떨어지니까 이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우디라는 카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사우디한테 굉장히 대접을 잘해주겠죠. 근데 진짜로 중국 경제권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사우디한테 잘해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언제 또 버림받을지 모르거든요. 양쪽에서 묘하게 줄타기를 할 때 가장 몸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중국 경제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계속 욕을 할 거예요. 미국한테. 이게 다야? 좀 더 해봐. 내가 중국 경제권에 안 들어가게 하려면 더 큰 선물을 내놓으면 내가 안 들어갈 거야. 좀 더 해보라니까? 이렇게 불러봐 이렇게 비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미국한테도 하고 중국한테도 하면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균형에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제가 빈살만 왕세자라면 8대2로 한 미국의 8 정도 힘을 실어주고 중국에 2쯤 주면서 뭔가 더 하나 더 줄 것처럼 계속하면 양쪽 국가에서 계속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달러 패권이 벌써부터 위협을 받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박종훈 기자가 최근 방송에서 빈살만 왕세자 찬양 몇 번 했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정말 와. 이 인사이트도 대단하고 뭔가 이 균형 추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수를 읽는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줄타기도 진짜 잘하는 거네요, 지금. 진짜 잘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진짜 모든 걸 다 지금 막 바치면서 가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뭐랄까 더 내놔봐. 그래야 우리를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보낼 수 있을 거야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좀 네. 어떻게 하는지. 자, 궁금한 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달러 패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네. 라는 게 이제 오늘 저희 이제 방송의 주제인데 지금 균열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징후는 여러 차원에서 잡히고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 금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언젠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사고, 이런 식의 생각들까지 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사실 가능성은 어떤 거나 열려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헤지 펀드, 그래서 헤지 펀드의 제왕 이렇게 불리는 분인데 브릿지 워터를 창립한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 네. 그다음에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달러 패권이 붕괴될 것이다. 굉장히 확언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정을 지어요? 아주 단정은 아니지만 네. 임박했다. 오. 그리고 마침내 종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세게 얘기한다. 이분들이 미국인들인데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워낙 뛰어난 분들이고 한 분은 어쨌든 실질적인 실전 투자자면서 또 석학이기도 하고 또 한 분은 전설적인 투자자라 제가 감히 말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분들 너무 성급하다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다? 네,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 이유는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위기들 정말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달러 패권도 71년에 한번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뒤로도 다양한 종류의 위기들을 겪어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정말 싱크탱크들 그리고 전략적 판단들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뛰어났거든요. 물론 이번에 이제 한번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만 그 사후 대책도 못 세울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대해서 아마 어떤 쪽이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달래든 아니면 다시 위협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중동 질서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네. 저력이 충분하죠. 근데 이렇게 중동 질서에 개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달러 패권이 조금 흔들리거나 약간 균열이 있을 때마다 운이 좋았는지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어딘가가 외환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남미 외환위기, 맞아요. 동아시아 외환위기. 네. 자, 이런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냐. 한번 당해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달러가 한번 고갈됐을 때 정말 잘못하면 이 나라가 진짜 완전히 진짜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나라들은 진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돈을 하루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서 달러를 쌓아둬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걸 한번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계속 외환 보유고를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그 외환 보유고 중에서 달러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0년이 바로 어떤 때였냐? 바로 동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직후였죠. 그래서 그때는 돈만 벌면 유로하고 뭐고 이런 거 모르겠고 일단 무조건 달러부터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미국한테 유리한 방식은 어떤 지역이든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무너지면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오는 거, 그 뒤에는 정말 달러 정말 너도 나도 달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단계라면 중간 단계가 또 있습니다. 달러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달러에 정말 씨가 말라서 이 돈맥경화 또는 신용경색이 일어나서 정말 호된 또 경험을 하게 되면 국가 부도가 아니더라도 달러를 확보하려고 정말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 달러 가치가 네. 또 쫙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달리면 네. 사실은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동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충분하고요.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아직도 미국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지 중국은 그냥 미국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 정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직은 달러 패권의 몰락을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측면이 있고 가장 큰 건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올 연말에 이제 미국이 달러 품귀를 만들려고 시도하거나 노력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방법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바로 실리콘밸리 파산부터 시작된 자, 미국 은행들의 파산이 문제인데 아직 이 위기가 전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 미국이 다시 어떤 방식이든 달러 풍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방법은 뭐 미국이 참 방법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항상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긴축 정책을 쓸 때 달러 수합을 다른 나라랑 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우방인 일본이나 이런 나라 정도만 해주지 네. 그 외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수합을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진정한 달러 풍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긴축 정책을 쓸 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셈,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달러 패권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사실은 80년 동안 반복돼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가 확실한 카드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아직 남아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댓글에도 이제 있었지만 네. 우리 이강용 아나운서가 말씀하고 나가셨잖아요. 지금 달러 위험한 거 아니냐. 달러 갖고 있으면 이거 혹시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예, 그 달러 갖고 계시다는 지금 댓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걱정된다는 댓글도 많고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한 경제학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달러가 예전하고 다르게 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패권에 틈새가 생겼으니까 예전보다 약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그 피드백 중에 가장 강력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정부와 연준이거든요. 네. 페드가 피드백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피드백. 이게 어떤 역풍을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원화의 해지를 위해서는 사실은 달러를 계속 보유하는 편이 좋고요. 다만 달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갔을 때 굳이 달러를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우리 경제한방에서는 아마 제가 몇 년째 계속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평균보다 낮으면 계속 달러로 바꿔놔야 된다. 그게 달러를 바꿔놓고 원화를 해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3년 평균 한번 내보시면 나와요. 요즘에는 이런 거 통계 내기 쉽거든요. 그렇죠. 제가 요 방송하기 전에 내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고 안 내왔는데 3년 평균보다 낮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바꿔놓으면 원화를 해지할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달러의 가치가 낮아졌을 때 이렇게 일반 민간인들이 개인들이 가게가 달러를 이렇게 확보해 놓잖아요. 그럼 혹시 언젠가 우리가 또 위기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옛날에 외환위기 때 기억나시잖아요. 막 2,000원 갔을 때. 그때는 우리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그 유학 갔던 분들 돌아온 경우도 많고 뭐 가정들 다 경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어려워진 뭐 그런 것들 지금도 그 영향을 우리가 사실은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만약에 개인들이 이 미국 투자도 하고 달러 자산도 있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안 됐었거든요. 맞아요. 외환관리법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이 현명한 스마트 개인들이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지켜주는 파수꾼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또 하나. 그러면 달러가 진짜로 붕괴되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그 걱정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정말 세계사 한번 보세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던 그런 세력이 정말 뜻밖의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에 변방의 약속이었던 영국이 이 스페인이라는 진짜 최고의 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원조는 스페인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함대 이름이 아르마다, 무적의 네. 함대였습니다. 근데 칼레 해전에서 한 방에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때 영국이 이길 건 아무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가능성은 너무너무 낮지만 혹시라도 패권이 예전에 비해서 약화될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달러에 대한 해지는 바로 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쌀 때 굳이 투트랙으로? 네, 투트랙으로 비쌀 때 네.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이게 가격이 좀 낮아졌을 때마다 조금씩 안전자산을 이렇게 투트랙으로 원화에 대한 해지는 달러에 대한 해지를 금으로 좀 해놓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시장의 이 어떤 파고를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막 추격 매수할 그런 자산 아닙니다.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3년 평균. 네, 네. 3년 평균. 지금이 낮으면 네, 금도 사고. 그렇고 좀 낮으면 좀 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사실 오늘 우리 주제가 미국의 치명적 실수 위안화가 파고든다였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달러 패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걱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미국이 그냥 그래 니들 재밌게 놀고 있네 지켜볼게 내가 나중에 하는 거 봐. 박종훈 기자 오늘 그 결론 내리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다고 예. 봅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레 해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세상을 확신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박종훈 기자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흐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달러를 예전에 IMF 이후에 금모으기 했던 것처럼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 달러를 이제 뭔가 해지 수단으로 삼고 또 달러에 대한 건 금으로 하고 그때그때 차곡차곡 준비를 하자. 네. 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워낙에 재밌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미국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어떤 G2로서의 중국의 어떤 자존심 또 뭔가 대국으로 다시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또 대만 이 문제 또 하나의 중국 이슈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달러 패권 또 위안화가 그것에 이제 뭔가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다 엮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 한번 하나 들여다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새로운 어떤 지적 호기심, 지적 욕구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이번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박종훈의 경제한방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 기자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